미스터 트롯 노래부터 부르기 시작할까?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인데 기운이 없어 보이죠. 사실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들죠. 평일보다도. 왜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게 아니야. 그죠? 쉬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다 직장인들도 그러잖아요. 월요병 있다고. 월요병. 네, 월요일이 더 힘든 것 같아. 하여튼 그래도 힘내서 오늘 갑니다. 자, 시작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약지 90페이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나오죠? 그리고 그림 군법은 67페이지. 예,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뭐뭐 있다 그랬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또 하나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뭘 주고? 보상비를 주고 여러분들의 땅을 강제로 뺏는 거죠? 예, 나 안 팔아 그런다고 해서 안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다. 강제로 팝니다. 안 판다면 뭐 한다 그랬죠? 그때는 그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즉 이 사람 땅을 내가 사서 공익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한테 뒤져도 안 판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강제로 사야 되는데 보상비 얼마 드리면 좋겠는지 금액 좀 정해주세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금액을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뭐라 부른다? 재결 신청이라고 했었고, 이 재결 신청하려면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주겠죠? 지들끼리 심사합니다. 이건 얼마 정도 보상비 주면 주겠다 하고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주면 그 돈 뭐 하면 된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죠. 둘 다 반발할 수 있어. 첫째, 시행자는 반발할 수 있습니다. 뭐라 반발하죠? 무슨 결정이 이땀시로 너무 비싸게 주래. 그죠? 내가 볼 때는 보상비 이거 줄 수 없어. 너무 많아.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판 가가지고 마지막 판사가 얼마 드려라 땅땅땅 때리면 이거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둘 다 당사자가 그 결정된 것에서 합의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에다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재판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럼 확정된 금액을 갖다 주면 되죠? 줬더니 이놈의 인간이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으십니다. 뭐야 나는 안 판다고 그랬잖아. 무슨 돈 갖고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다음 단계 예, 공탁 들어오셨죠? 법원에다 갖다 그 돈을 공탁입니다. 맡기는 거죠. 법원에다 맡겨놓고 그거 당신이 찾아가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확정된 금액을 안 받으면 그래도 법원에다 공탁 걸어놓습니다. 그러고 뭐 하면 돼? 가서 그 사람 땅 깔아뭉개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사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런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땅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사는 것. 그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이라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수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옆에 있는 인접한 토지를 뭐 할 수도 있다? 일시 사용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다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도로를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럼 진입로가 없으면 여기다가 무슨 자재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흙 같은 거 모래자갈 같은 걸 퍼 날려야 되잖아. 그럼 진입로가 없으면 뭐로 다 해야 돼요? 진입로가 없는데 모래자갈 시멘트 같은 거 어떻게 날려야 돼요? 헬리콥터로 날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뭘 사야 돼? 헬리콥터를 사야 돼. 예, 한 대 얼마인데 5천억짜리 되는 것들. 예, 한 10대만 사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거 무슨 놈 사업을 언제 그렇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그 들어가는 진입로 내기 위해서 여기가 원래 기준도로야.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내려고 여기 있는 토지 수자들. 도로 내겠다는 땅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토지들이죠. 그 도로 낸 땅은 무슨 대상이고? 수용 대상. 강제로 이건 소유권을 뺏는 거고 옆에 있는 이 땅을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분한테 자 당신한테 사용료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야. 공짜는 없어요. 돈은 주겠다. 너한테 사용료 줄 테니까 네 땅 내가 좀 공사하는 기간 동안만 잠깐 일시적으로 좀 사용 좀 하자. 그걸 뭐라 부른다? 사용을 한단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 옆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닌다? 사용이란 말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둘 다 공통점은 강제성을 갖는다는 거. 수용도 강제로 뺏는 거죠. 사용도 이분이 안 돼요. 나 여기다 딸기 농사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 안 돼요. 그래도 뭔다? 안 되긴 뭐 안 돼. 씨 전리가 내가 쓸게. 이것이 바로 사유란다. 그래서 둘 다 강제성을 갖는다. 차이점은 수용은 소유권을 뺏는 거고 사용은 일시적으로 점유권만 뺏는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수용 또는 사용이라고 한다. 그럼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첫 번째 누가 수용할 수 있죠?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왜 수용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나왔는데 조합은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예,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결국 조합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전체가 같이 모여서 우리 조합을 설립하자. 그렇게 되죠? 그럼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인이, 이사니, 감사니 이런 임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 식구예요. 식구죠. 근데 우리끼리 하자, 그러자라고 모여놓고는 뭐 한단다? 우리 땅을 강제로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나중에 몇 명 될까? 한 명 되는 거죠, 뭐. 그죠? 여기 있는 땅을 강제로 산다고 생각해봐. 당신 땅 내놔. 내쫓아.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까 조합원도 아닙니다. 내쫓아. 저 사람 거 강제로 사. 또 내쫓아. 결국 조합으로 다 사업을 시작한다 해놓고 나중에 남는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뭐 조합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지들끼리 같이 모여서 개발해가지고 우리끼리 뭐하자? 같이 나눠 갖자. 이 나눠 갖는 거 이게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 새로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우리 새로 나눠 갖자. 이게 환지 방식이죠? 그것만 가능하지. 자기들끼리 자기 조합원 땅을 강제로 수용한다? 그런 건 조합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조합을 제한 나머지 모든 시행자들은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도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해 여기는 분들이 있어. 토지 소유자들은요, 몇 명이 작당해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는 거죠. 자, 우리 할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만 지들이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일정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여러분들의 땅을 소유하고 또 이런 일정 수의 동의만 받아. 그러면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 자기들이 토지 소유자로서 나머지 다른 토지 소유자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가능하다? 이 토지 소유자도 뭐에 속하죠? 민간 시행자거든. 우리 시행자는 둘로 나누자 그랬죠?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나누자. 지난주에 공공시행자는 5명 있다 그래서 국, 지, 공, 정, 지.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사업시행자 한번 돌아가서 복습. 몇 페이지에 나오죠? 62페이지에 보시면 시행자라는 게 나올 거야.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그러니까 그림군법을 보세요. 그림군법 62페이지에 그 시행자의 원칙적 시행자하고 12명 나오죠? 그 12명 중에 누구 있단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묶어서 국, 지, 공, 정, 지. 이 5개를 뭐라 부른다? 공공시행자를 하자. 그럼 얘들을 빼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그랬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민간시행자. 물론 민간시행자 중에서 6번째는 누구는 빠져야 돼? 조합은 빼야 돼요. 예,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못하니까? 수용 방식으로 못하니까. 그럼 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들을 여기서 뭐라 부른다? 민간시행자라 부르고, 이 민간시행자들은 함부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랍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래? 먼저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이상은 뭐랍니까? 소유하랍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이 전체 면적이야. 도시개발 이게 전체 면적이라면 이 면적의 얼마?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야. 제가 자료다 재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3분의 2. 이만큼 뭐야 되고 소유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 소유하지 못한 땅이 얼마 남았죠? 3분의 1. 이거 남았잖아. 아직 3분의 1은 소유하지 못한 거야. 3분의 1 이상만 소유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있겠죠? 전체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은 뭘 받아야 돼? 이 민간시행자는 내가 사업시행자도 좋다고 뭘 받아야 돼? 동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덕망과 학식이 높아야 돼요. 덕망과 학식? 학식은 모르겠다. 덕망이 높아야 됩니다. 덕망이 높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돼? 동의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면적만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상에는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럼 나머지 전체 여기 있는 인원수의 또 얼마? 2분의 1상의 동의까지 받은 자만 민간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전체 3분의 2까지야. 그럼 이 땅 뭐 해야 돼?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된대. 따라서 이건 강제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사들여야 됩니다. 그럼 3분의 1까지는 사들였으면 나머지 남은 땅이 얼마죠? 3분의 1. 이 땅은 누구란다? 반골수분자들이죠. 내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분들이야. 나한테 뒤져도 안 판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땅은 뭐 할 수 있는 걸 주겠다는 얘기야? 그걸 수용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분의 1까지 소유를 해야 남은 3분의 1 이거는 뭘 주겠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법에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1은 소유할 것.
그럼 나머지 남은 3분의 1 이것만 민간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간시행자는 처음부터 수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네가 능력껏 알아서 3분의 1까지는 사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남은 3분의 1은 뭘 줄게? 수유권을 줄게. 근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총수에 얼마 이상의 동의는 있어야 돼? 2분의 1 이상이.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다? 동의를 해줄 때 그때만 3분의 1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더라. 까다로워요 조건이. 그러면 공공시행자들은 처음부터 수용하는 거 될까? 됩니다. 처음부터 지는 소유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처음부터 이걸 지가 알아서 수용하는 거 그건 누구는 가능하다? 공공시행자들은 자기 토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동의받지 않고도 처음부터 강제로 사들이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건 공공시행자고 민간시행자만 이런 요건을 필요한다는 것 아셨죠? 중요한 요건이야.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럼 수용사유에 관한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예외 특례라는 게 뭐냐면 말이 좀 어려워요. 원래 수용에 관련돼서는 무슨 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이 있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서 도로를 낸단다, 공원을 조성한단다, 저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다 등등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뭐 한답니까? 강제로 지들이 사들이겠대. 그게 무슨 방식이죠?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수용을 한다면 무슨 법에 있는 게 적용되느냐 얘기입니다. 수용과 관련된 어떤 법이 있어요. 그 기본법이 무슨 법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뒤지게 길죠? 줄여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냥 우리는 공익사업법이라고 표현하자 그랬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 같은 걸 수용당할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익사업이라는 거에서 수용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들을 쫙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익사업법에 의해서만 수용이 이루어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사업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도시개발사업. 이 도시개발사업도 무슨 사업의 일종이다? 공익사업의 일종이에요. 신도시를 만드는 건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윤을 받으려고 시행자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공익사업이라는 성격을 갖는 겁니다. 왜 공익사업이죠? 신도시 만드는 게? 안 만드니까 무슨 꼬라지가 됐어? 집값만 폭등시켜버렸잖아. 그죠? 집값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인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균형이 맞을 때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이놈은 공급을 줄여버리고 공급 안 했잖아. 그죠? 이 정권 들어가지고 4년 동안 공급 하나도 안 했잖아. 공급을 자꾸 억제했잖아. 무슨 재개발 재건축하면 무슨 죄악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버렸잖아. 그 뭐가 줄어들었어?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만 줄어버리니까 가격은 뭐한다? 폭등한다. 무슨 법에서 무슨 과목에서 나와? 학계로 시간에 나오잖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거기서 보면 공급은 제자리인데 수요만 왕창 늘어나니까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은 형성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주택에 대한 뭘 늘리자는 얘기야? 공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집값이 하도 폭등하니까 노태우 정권 때 뭐 했었습니까? 200만 호 건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도시 만들어봤잖아. 어디부터?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저쪽 3번 신도시, 그 옆에 평촌 신도시, 그 다음에 중동 신도시 5개가 제1기 신도시입니다. 그때 몇 호를 만들었어? 200만 호 건설. 왜 갑자기 아파트를 200만 원을 짓는다고 그랬어? 수요가 꾸준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뛰고 있죠? 그걸 막으려고 200만 호 건설이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그때 모래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모래도 갖다 퍼다 썼어. 바닷모래도 퍼다가 막 그냥 그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냥 그 시멘트 만드는 데 쓰고 그렇게 콘크리트 만드는 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급을 늘리려고 신도시를 이렇게 만든 거. 그게 무슨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은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무슨 목적도 있다? 공익사업적 목적이 있던 거지.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돈 벌어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도시개발법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수용이 가능해서 수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수용은 무슨 법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그랬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특별한 예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예외란 뭐가 다른 거야?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거하고 어디하고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내용하고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있어요. 서로 내용이 똑같은 걸 다루면서 이 법에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놓고 저 법에서는 저렇게 하자. 다시 말하면 공익사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공익사법과 다르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도시개발법에 따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따로 규정한 걸 뭐라 부른다? 특례라고 하더라. 수용사항에 관한 특별한 예외. 특례란 뜻이 무슨 말이다? 특별한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다른 거야? 공익사법에 있는 내용과 어디 있는 게 도시법에 주는 게 서로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사법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겠다라고 다르게 규정하겠더라. 이 다르게 규정한 걸 뭐라 부른다? 특례라고 하더라. 그럼 그 특례 중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거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어야 된다. 여기다 써놨어. 공익사법에서는 이 사업인접 및 고시가 뭐랬죠?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하는 거. 그럼 원래 공익사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만약에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강제로 이 땅을 사서라도 무슨 사업을 시행하고 싶어? 공익사업을 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국토교통장관을 찾아가야 됩니다. 국토교통장관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국장님, 제가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죠. 그럼 이제 국장이 검토해 보겠죠? 이게 진짜 공익사업인지 공익사업을 빙자한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새끼인지 이것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 보니까 무슨 사업이 맞아? 공익사업이 맞아. 그러면 국장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게 맞다. 이게 뭐죠? 사업 인정입니다.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사업 인정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어디다가 국장이 관부에다가 고시해 줍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왔길래 내가 검토해 보니까 무슨 사업이 맞다? 공익사업이 맞길래 내가 그 사업을 인정해 주고 관부에다 그 사실을 뭐 했다? 고시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걸 하라고 어디에 돼 있다? 공익사업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렇게 할까? 아니랍니다. 이거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국장한테 신청 안 해도 된대. 그럼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사업 시행 절차 중에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답니다. 이거 어디 나오긴 나오는데 앞쪽에서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의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다. 우리 그림구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앞쪽에 가보시면요. 수용 대상들은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5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맨 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수립 내용 나옵니까? 57페이지 그림구법 그 수립 내용 중에 몇 번? 2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다시 말하면 어떤 게 수용 대상인지 이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수용 대상인지 그 세부적인 목록들 그 세부적인 목록 이거는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뭐 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더라. 나중에 개발계획 집어넣어도 된대. 그럼 그때 나중에 개발계획 포함시키죠? 그때 그걸 뭐 했단다? 고시했어. 세목록. 다시 말하면 이 중에 뭘 수용할까? 요 땅, 요 땅, 요 땅, 요 땅, 요거 5개 수용하겠다. 그럼 이 목록을 작성하면 되죠? 세부목록, 지번, 누구 소유자, 면적 이런 것들이 다 적힌 게 세부목록이야. 그 세부목록을 사업시행자가 뭐 했습니까? 이게 뭐야? 고시. 보세요. 하고 세부목록을 작성한 걸 내가 뭐 했죠? 고시했습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더냐? 세목고시라고 그래요. 우리 실무에서는 줄여서 뭐라 본다? 세목고시.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요 대상, 요거, 요 땅, 요 땅이 바로 무슨 대상이다? 수용 대상이다라고 그걸 세부 목록을 어디다가 여기다 고시 딱 하는 순간 시행자가 그걸 고시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국장한테 뭘 인정받는 거야?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걸 관부에다 고시하는 거 있었죠? 그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더라. 결국 따로 국장한테 가서 이거 공익사업이라는 것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대. 그럼 번거로운 절차 안 거쳐도 된대. 누가 봐도 이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따로 국장한테 이거 공익사업을 인정해 주세요.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자야 여자야? 생긴 거 봐. 남자야 여자야? 나보고 여자라면 기분 되게 나쁘죠? 나는 평생 남자로만 살아왔지 갑자기 여자로 바뀌지 않아? 그럼 내가 남자잖아. 그럼 내가 남자임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국장이 뭐라고 할까? 야, 이 새끼야, 너는 처음부터 남자인데 무슨 남자 인정해달라고 들어오냐? 그 얘기예요. 너는 처음부터 남자잖아. 근데 뭐 남자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신청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 도시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이거 공익사업인지 인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국장이 뭐란다? 야, 막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된대. 그럼 뭐만 하래? 네가 어떤 걸 수용할 것인지 그 세무문록을 작성해서 뭐만 하면 돼? 고시해버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인증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무슨 권이 생기는 거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즉 사업 인접 및 고시가 왜 중요한 것이다?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하러 가죠? 보상비 주러 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보상비 주러 안 갑니다. 사업 인접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보상비를 줄 수 있어. 왜? 수용권이 생겼으니까. 그럼 보상비를 주러 갈 때는 내가 뭘 가져가야 돼? 칼자루를 뒤에다 숨기고 가는 겁니다. 딱 칼자루 차고 가는 거야.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뒤에다 칼 차고 가죠. 가가지고 이분한테 뭐죠? 아줌마 나한테 팔어. 그럼 이분 뭐죠? 안 팔어. 그럼 내가 뭐죠? 내가 지금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았거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당신 땅 강제로 살 수 있어. 당신이 협의 안 해주면 난 뭐 한단다? 토지 수용에다 금액 정해달라고 신청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강제로 살 거니까 당신은 나한테 팔아야 돼. 협의하자. 그래서 협의부터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에다 재결 신청 올라간다 그랬죠? 바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가서 협의하지. 칼자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갔더니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이분 뭐죠? 안 팔어. 내가 무슨 칼자루가 없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 그죠? 안 팔어. 그럼 그냥 돌아와야지. 직소리 못하고. 근데 이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칼자루를 쥐고 가는 게 뭘 인정받을 때부터 사업인증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여기는 따로 사업인증 및 고시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예, 도시개발법에서는 그거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수용하고 싶은 세부 목록 작성해서 고시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 거야? 수용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거 세목고시 하기 전하고 후하고 나눠보자. 자, 아직 세목고시 안 했습니다. 이분한테 가가지고 당신 땅 저한테 파세요. 그랬어. 근데 이분이 뭐죠? 안 팔어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뭐라죠? 강제로 살 건데요? 그러죠. 그럼 이분 뭐죠? 네가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럽니다. 그럼 나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직 뭘 안 했어? 세목고시 안 해놨잖아. 그 세목고시가 안 됐으니까 강제로 살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강제로 살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돌아서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분하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뭐 하면 되죠? 빨리빨리 목록을 작성해.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이분 거 작성하죠? 해서 뭐 하면 되죠? 고시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저한테 파시죠. 그랬더니 이분 뭐죠? 안 판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뭔다? 강제로 지금부터 살 겁니다. 그럼 이분이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 나는 뭐라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했어? 세부목록 고시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증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금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고시하는 순간 수용권이 생겼으니까 당신 땅을 지금부터 뭐겠다는 얘기야? 강제로 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안 돼? 관할 투자다. 재결 신청 올라가고. 그래서 금액이 결정되면 안 받아 법원에다 공탁권 걸어놓고 까뭉개버리면 된다. 사업이 원활히 시행할 수 있죠? 바로 별도로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도 뭐만 있어도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였다. 줄여서 세목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 한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국토법에서는 이게 아니었었어요. 언제부터 수용권이 생기죠? 국토의 계획 및 응에 관한 법률. 거기는 언제부터 그랬어? 우리 도시로 만들고 공원 주사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수용 대상이 있었잖아요. 몇 페이지에 나오죠? 여러분들 책 34페이지 그림군법. 그림군법 34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도로 만들자, 공원 조성하자, 학교 짓겠다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아저씨 이 봄 날씨에 무엇이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자,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게
개인의 영리 목적입니까? 아니잖아.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수용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부터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여기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국토법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인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게 아니고 뭐한 때부터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세목 고시한 이때부터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 갖다 달라. 다르죠? 그거에 혼동하지 말고 아주 조심해야 될 내용이더라. 일단 거기까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용으로 다시 넘어가서 몇 페이지? 요거 수용 사용 특례는 요까지만 정리하고 재결 신청은 지금은 아직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제한 나머지 모든 시행자들은 뭐 할 수 있죠?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수용권을 행사하는데, 이때 수용권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요거 보상비를 주는 걸 뭐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비를 주는 게 아니고 뭐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줄게. 자, 여기 있는 분들에게 수용 방식이니까 원래는 뭐로 줘야 돼? 보상비를 줘야 되잖아. 그 보상비를 뭐로 주는 게 원칙이다?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개발한다면 뭐 돈이 몇 조 원이 풀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 몇 조 원이 풀린다는 게 뭐란 얘기야?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니까 그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 그죠? 어차피 지금 당장 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은행에 넣자. 근데 상당수는 그 돈을 뭐 하죠? 재투자해버립니다. 다시 주변에 있는 땅을 사죠. 그래서 어딘가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수용되는 부지 옆에 있는 땅값들이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왜? 어차피 옆에 있는 땅들은 한정돼 있는데 뭐는 늘어난다? 좀 전에 학계류 시간에 나오는 뭐가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 봅니다. 보상비 받은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뭐 한다? 주변에 있는 땅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뭐 한다? 올라버리는 겁니다. 어디든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보상비가 풀릴 것이다. 수용 안 된다? 그럼 옆에 있는 땅값들이 올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상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한다? 이 주변에다가 재투자하거든. 그럼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땅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건 필연적이라는 거. 이건 거의 99%가 그런 식이었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데가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저쪽 신도시 새로 만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어디죠? 세종시. 바로 세종시 만들어지면서 세종시에 풀린 그 당시 자금이 4조 원이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4조 원들이 현금으로 풀려버렸잖아. 그 이 땅 같은 그 농지 같은 걸 수용당한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상당수는 옆에 있는 땅들을 사가지고 다시 농사짓는 농지로 쓰려고. 왜? 그동안 배운 게 못 밖에 없어. 농사기술밖에 없는데 보상비 받아서 뭐 할 거야? 내가 뭐 그거 나이트클럽 운영할 거야? 식당으로 운영할 거야? 하는 게 뭐 밖에 없어? 농사밖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상당수는 그랬고 일부 극소수만 그 돈 갖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강남에는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년, 5년 지나서 조사해봤더니 옆에 있는 농지 산 사람들은 몇 배가 늘어났고 어디 산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 산다는 마이너스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강남 아파트 산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병신이었었어. 어디 산 사람이 잘한 거야? 그냥 세종시 옆에 있는 땅 산 사람들이 잘한 거였지 아파트에서 강남 거 산 사람은 병신이었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뭐죠? 안 되겠다. 강남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시 다 값이 오른 옆에 있는 땅을 사러 간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병신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진짜 병신 된 거야.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뭐 했을까?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건데 그 당시는 뭐 아파트 가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강당 거 그거 갖고 있었어 봐. 지금 수십 배 올랐지. 근데 그걸 괜히 또 가가지고 또 다 오른 저 지역에 있는 땅 사가지고 결국은 손해본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진짜 병신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보상비가 풀려버리면 분명히 그 돈이 어디 갈 것이냐. 결국은 옆에 있는 땅들로 가거나 건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현금으로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뭘 원한대? 저는요 현금 말아요. 저는 나중에 조성되는 여기 다 개발 끝나면 토지나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하더라? 원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강제로는 발행할 수 없는 거고 토지 소유자들이 원할 때만 뭐 대신에 보상비를 현금 대신에 뭐로 준단다? 매수대금의 일부를 그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그걸로 줄게 라고 하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로 줄게? 토지나 건축으로 줄게 라는 약속 증서. 지금은 돈은 준 게 아니죠? 나중에 주겠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주겠다는 뭐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 증명서가 뭐야?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겁니다. 이 채권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면 그때 뭐 하죠? 저 가서 저 약속한 대로 이 금액에 상당한 이 채권 금액에 상당한 이 채권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죠? 보상비 얼마 주려고 했던 그 금액 그거에 상당한 요만큼은 뭐로 주세요? 토지나 건축으로 주세요. 그때 가서 그걸 달라면 되더라. 그게 토지상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토지로 상환했다는 채권 이 말이야. 토지로 갚겠다는 채권 이걸 발행할 수 있더라.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만 원하는 경우만 강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너무 많이 발행하지 말래. 상식으로 생각해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뭘 원했어? 토지상환 채권. 저는요 현금 필요 없어요. 왜? 현금 나는 가진 게 뭐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다. 예,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보상비 받아봤자 또 어디다 갖다 넣어놓을 거야? 은행에다 또 넣어놓을 거. 돈 이자 대안돼. 1년 이자배차 2%도 안 되는 그놈의 이자 받아서 뭐해? 차라리 뭐가 좋겠다? 토지나 건축으로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뭘 원했어? 토지나 건축으로 주라고 원했어. 그럼 이거 수용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죠. 그건 수용 방식이 아니잖아. 나중에 다 토지로 줄게, 건축으로 줄게. 이래버리면 이건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고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예, 토지상환 채권은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이게 분양 대상 토지 면적이야. 전체 면적이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 나머지는 뭐로 줘야 돼? 현금으로 2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들어야 된다. 이게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한도라는 거 아셨죠? 그것까지도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민간 시행자는 함부로 발행하지 말랍니다. 왜 그러죠? 토지상환 항상 문제되는 게 뭐죠? 나중에 줄게라는 이놈의 나중이라는 게 항상 뭘 전제로 한다?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나중에 줄게. 그럼 나중에 언제 줄 건데? 내가 나중에 잘 만들어서 줄게. 그제놓고 지가 못 만들고 망해버리면 나중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줄 수 있잖아. 따라서 이걸 뭐란다? 지급 보증을 위해서 나중에 토지 건축물로 안 줄 걸 염려해가지고 누굴 세우라는 얘기야? 보증인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급 보증이라는 게 보증인을 세우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못 만들어주면 다른 놈이 대신 만들어주겠다 하는 보증인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가 만들어주고 끝나버리면 현금으로 받을 보상비도 못 받고 토지나 건축물도 못 받아버리면 그 사람만 뭐가 되는 거야? 병신되잖아. 따라서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발행하지 말고 발행하려면 옆에 보증인을 3명을 세울 수 있답니다. 누구누구 세울 수 있죠?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오는 공제조합이 있어. 그 공제조합이 뭐 쓰는 거야? 보증을 쓰는 겁니다. 이 민간 시행자가 못 만들어주면 나중에 토지 건축물을 안 만들어주면 누가 대신 만들어줘?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대신 만들어주겠다라는 이걸 뭐라고 한다? 보증을 세우는 걸. 그걸 일부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이 없으면 민간 시행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예, 공공시행자는 필요 없어요. 왜? 그 새끼들은 망할 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공공시행자들 국지, 공, 정지 다섯은 망할 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걔들은 지급보증이 필요 없고 민간 시행자만 지급보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발행하려면 뭘 작성해야 돼? 발행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즉 얼만큼을 어떻게 발행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때 조심할 것. 지급보증은 민간 시행자만 받으면 되고 발행계획은 지정권자를 제외한 모든 시행자들은 다 발행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지한테 승인받으러 갈 필요가 없잖아. 셀프 승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그 지정권자의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을 필요는 없고 누구만? 지정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 이때는 민간 시행자든 공공시행자든 다 들어간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지정권자를 제외한 민간 시행자든 공공시행자든 다 무슨 계획을 작성해야 돼? 발행계획은 작성할 것. 누구한테 가져갈 것?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을 것. 결국 발행계획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발행계획을 작성할 것. 지급보증은 민간 시행자만 지급보증을 받을 것. 이거 혼동하지 말고 둘을 잘 구분하는 얘기야. 그래서 지급보증은
부도날 걸 염려를 하는 거니까 민간 시행자만 필요하다. 발행계획은 모든 시행자들이 다 발행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지가 지한테 셀프 승인 내줄 필요가 없으니까 지는 뭐 한단다? 작성하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을 것. 이거죠. 자, 이때 발행하는 방법은 원래는 뭐로 한다? 기명식 증권입니다. 우리 기명식이 무슨 뜻이죠? 성명을 기재한다는 뜻이잖아. 이름을 기재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에다가. 그럼 원래 기명식 증권은 타인에게 이전 양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름을 써주는 거야? 너한테 줄게라는 약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써서 준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명식 증권은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전 양도할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 기명식이면 이전 양도가 안 되는데 이건 돼요. 처음부터. 왜 그랬을까? 이거 왜 이전 양도를 못하게 하느냐면 너한테만 주겠다라는 목적은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요? 네가 받아가지고 남한테 프리미엄 받아서 팔고 팔면 이런 투기 목적으로 전전하는 걸 막으려고 원래 이전 양도 금지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거 뭐 받는 거죠? 보상비잖아. 토지산 채권도 결국은 현금으로 받을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건축물로 받겠다라는 보상비 받는 거죠? 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이건 투기 목적이라는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으려고 해다가 아니야. 나중에 조성되는 건축물로 받지. 토지로 받지. 해가지고 채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집에 가사가 기울여 버렸습니다. 가세가 기울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돈이 필요하게 생겼다는 얘기야. 생활이 궁하게 생겼어. 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받아봤자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빨리 팔아서 뭐 시키고 싶어? 현금화 시키고 싶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어차피 보상비 현금으로 받을 거 대신에 받은 거니까 이걸 언제든지 뭐 시킬 수 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 타인에게 이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바로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식 증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 시키는 걸 인정해 주겠다.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토지상한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내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죠? 토지 소유자인데 보상비를 뭐로 받겠대? 토지상한 채권으로 달라고 그랬어. 나중에 건축물이나 토지로 달라고. 그래서 내가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던 걸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분한테 양도하고 싶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전 양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넘겨받잖아. 그럼 넘겨받은 이분. 이분이 주인이죠? 돈 받고 이제 샀으니까. 이분은 누굴 찾아와야 됩니까? 시행자인 날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더냐? 자기의 취득자야.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기재해달라고? 토지상한 채권이야? 토지상한 채권 원부야? 원부. 원부가 뭐죠? 원부라는 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토지 건축물로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한 명 있을까? 여러 명 있을까? 여러 명 있겠죠. 그럼 여러 명이 그 사람들에게 알았어. 너한테는 나중에 토지를 줄게. 건축물을 줄게. 발행했죠? 그 발행한 거 누구한테 얼마로 발행했는지 그거 장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있어야 나중에 오면은 대조해가지고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지. 장부도 없이 그냥 발행하는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장부를 뭐라 부른다? 토지상한 채권 원부라는 거.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행자, 발행자, 바로 그 시행자죠? 발행자인 시행자, 지가 가지고 있는 장부입니다. 그걸 이 친구가 와가지고 뭐 해달래? 이분 이름 지우시고요. 그 장부에 이 사람 진짜 주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토지상 채권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걸 양도받았으니까 내 성명과 주소 좀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뭐 된다? 요청하여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명과 주소가 어디다 기재돼야? 채권 원부에 기재돼야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은 언제 이루어진다? 채권 원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소유권 이전이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들끼리 주고받았다 해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 있더냐? 숨겨져 있는 게 민법 지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법을 알아야 돼. 자, 민법에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죠? 왜 대답을 하잖아.
민법하고 학교를 5월달까지 끝내야 된다고 그랬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6월달부터 2차도 같이 따라가기 쉽다 그랬어요. 자, 우리 민법에 보면 소유권 이전은 먼저 부동산부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뭐함으로써 소유권 이전한다? 등기함으로써 이전한다. 잘 알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와서 배웠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그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는데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거 배웠죠? 민법 시간에 나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럴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따로 규정했어. 뭐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있죠? 그건 예외고 원칙은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라 이랬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동사는 점유 이전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어? 이분한테 주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예, 대답했어. 그럼 내가 뭐죠? 받으실래요? 했더니 청약을 했더니 저 사람 뭐죠? 오케이, 승낙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서 이거 드렸습니다. 그럼 민법상 뭐죠? 증여. 돈 안 받고 줬어. 그죠? 공짜로 줬어? 증여가 됐잖아. 그럼 이때 동사는 소유권 이전은 언제 이루어지죠? 받으실래요? 받아봐. 받았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점유 이전했잖아. 소유권 이전한 겁니다. 등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등기 없어. 그냥 점유만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한 거야. 이제 내놔요. 이렇게 다시 돌려주면 뭐가 된다? 빙신입니다. 아니, 내놔요 그랬더니 얼른 돌려주잖아. 그죠? 이거 빙신이에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는 거야. 누구 건데? 넘어가는 순간 뭐 몇 시간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야. 즉시야. 즉시 효력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분이 취득한 거야. 근데 내놔요 그랬더니 다시 돌려준다? 왜 돌려주셨습니까? 자기 건데. 돈 받고 돌려줘야지. 당연히. 내가 줄 때는 공짜지만 지는 공짜가 어디 있어. 돈 받고. 교수님 100만 원 가져오세요. 그럼 줄게요. 이렇게 말해야 저 사람이 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달래 때는 얼른 다시 돌려준다? 이거는 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아니면 소유권 취득했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동사는 뭐 만다? 소유권, 점유만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죠? 그러면 봐봐. 토지산 채권도 일종의 무슨 주권이죠? 유가증권이에요. 그 채권 자체가 돈으로서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야. 그건 무슨 주권을 한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게 뭐죠? 어미나 수표 같은 것들. 원칙적으로 말하면 돈도 뭐죠? 유가증권이에요. 그 금액에 10,000원짜리다 10,000원 하고 써 있잖아. 그 종이 쪽지가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나 수표도 그 자체가 돈의 가치잖아. 물론 나중에 어음 수표는 부도날 가능성이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돈의 값어치를 갖는 것들. 이걸 무슨 증권이란다?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토지산 채권도 무슨 채권이다? 이것도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는 거거든. 돈의 값어치를 갖고 있잖아. 내가 받아야 될 보상비 얼마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 토지산 채권에 이거에 그 금액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돈의 값어치를 갖는 겁니다. 그럼 유가증권도 일종의 뭐죠? 동산입니다. 유가증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이죠? 그럼 이전하려면 뭐만 하면 돼?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너 가질래? 그래 얼마 줘라. 넘겼어. 원래는 끝나죠. 그런데 이 점유 이전만 갖고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그 넘겨받은 이분이 누굴 찾아오라는 얘기야? 발행자인 사업시행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게 돼? 내 채권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주소를 누구 이름을 지우시고 이분 이름 지우고요. 자기 이름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 장부에 기재가 돼야 토지산 채권 원부에 기재가 돼야 비로소 이분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지. 지들끼리 주고받았다고 해서 사고 팔았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게 일반적인 동산의 소유권 이전하고 다른 규정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민법하고 공법에 있는 규정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동산은 원칙적으로 점유 이전만 했으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있지만 여기서는 점유 이전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취득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좀 어디다 기재해달라고?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그것까지 끝났죠. 근데 왜 요청해야 되느냐?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따라서 장부에 기재가 돼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란 자기라는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들어있어. 그 밑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어디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토지상한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뭔답니까?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에 기재되자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야? 아까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처음에 내가 발행했잖아. 누구한테 줬어? 이분한테, 먼저 소유자한테 줬었죠? 그래서 이번에 채권 줬잖아. 거기서 이분의 김명식 주권이니까 선명과 주소가 거기 기재돼 있잖아. 저기 있죠? 그걸 누구한테 팔았어? 이분한테 팔았잖아. 그럼 넘겨받은 이분 자기의 성명과 주소가 또 어디다 기재돼야 돼? 채권 원부에 기재되는 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죠. 자기가 받은 채권에 자기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비로소 뭐가 된단다?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법적으로 무슨 뜻이다 그랬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럼 자기의 권리니까 이분이 뭐죠? 넘겨받은 취득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거 내 거야 라는 자기 거라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말이야. 어디다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 토지상환 채권에 원부가 아니고 채권에 기재돼야 비로소 자기 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일단은 채권 원부에 기재돼야 무슨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력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원부에 기재돼야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도 또는 발행자한테도 이게 내 거요라는 지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디다 기재된다? 채권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된다. 아셨죠? 그 두 가지를 비슷한 것과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 민법 지식하고 같이 결부돼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까지만 정리하시고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 그래서 이제 분양을 이제 개발이 다 끝났어. 물론 선분양도 있을 거고 뭐도 있죠? 후분양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원칙은 뭐가 원칙이야? 후분양이 원칙이에요. 개발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하자? 공급한다는 이 공급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우리 공법에서는 공급하면 준다는 뜻이잖아. 공급. 수요 산다는 뜻이죠? 공급 준다는 뜻이죠? 이때 공급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첫째는 돈 받고 판다는 의미에서의 공급. 두 번째는 일정한 임대료만 받고 빌려준다는 공급. 주긴 주는데 그 소유권을 파는 건 있고 또 하나 그냥 임대만 하는 거.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는 거.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공급을 합니다. 근데 돈 받고 파는 걸 뭐라 하죠? 우리가 흔히 분양이라고 하잖아. 그게 분양이고 그냥 임대료 받고 하는 건 뭐란다? 임대. 우리 공급이라고 공법에서 나오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는다는 거. 분양과 임대를 같이 갖는다는 것 이걸 공급이라고 한단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하셔요. 자, 그러니까 꼭 분양만 있는 건 아니야. 임대도 있을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 공공주택 같은 거 있잖아. 뭐 어떤 거 임대주택 같은 거 공공임대주택 짓죠? 그때는 파는 겁니까? 사업수행자가 지가 소유권을 갖고 빌려주기만 하는 겁니까? 빌려주는 거, 임대하는 거 이것도 공급이라는 뜻이야.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흔히는 공급하면 뭐가 더 의미가 강하다? 분양의 의미가 더 강한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분양만 공급은 아니다. 임대도 공급에 속한다는 것. 근데 이제 분양하라든지 임대라든지 하여튼 공급하자.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할까? 먼저 공급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시행자가 여기 지금 얘가 보상비하고 다 사드렸죠? 어떻게 개발하겠대?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겠다라는 계획서를 뭐란다? 공급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들한테 줄 것이냐?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정권자한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때 시험 문제 났던 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땡 틀립니다. 공급계획은 지정권자 때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지정권자한테 뭐면 돼? 제출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 서류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출만 하면 되지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한 번 시험 문제 났었고 두 번째 그때 공급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뭐 있다? 첫째 경쟁입찰 방법. 경쟁입찰이 뭐죠? 경쟁입찰이 예, 요 땅 조성이 다 끝났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개발 끝났잖아. 요 땅들 여기가 평택 무슨 지구더라? 하여튼 평택에 있는 지역이야. 여기 땅들이 이렇게 조성이 끝났잖아. 그죠? 그럼 이 땅들을 뭐 하고 싶으면 분양하고 싶으면 사람들한테 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땅, 이거 개발 끝났잖아. 그럼 오세요. 하면 몇 명이 와서 여기 5분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써내세요. 그럽니다. 그럼 뭘 써내야 돼? 예, 입찰가 써냅니다. 물론 최저 입찰 가격이 있어. 보통은 얼마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감정평가한 최저 입찰 가격이 있고 그 이상으로 써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 그 자를 뭐란다? 낙찰자랍니다. 근데 가끔가다 뭐하죠?
유찰되는 경우도 있어. 왜? 그 입찰가 써놓은 최저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사람들이 응찰했어 안 했어? 안 합니다. 그 낮은 가격으로 써내면 어차피 그거 안 되는 거거든. 높은 가격으로 쓰자니 돈이 안 될 것 같아. 나 안 받아. 근데 5명 한 분도 안 왔어. 그럼 뭐죠? 유찰. 그럼 또 내려가가지고 한 달 후에 또 다시 하죠? 그래서 그때는 가격이 한 20% 내지 30% 정도 떨어져. 그래서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또 응찰. 또 떨어져. 또 응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는 것. 이걸 무슨 식으로 한다?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근데 모든 토지가 다 경쟁 입찰일까? 아닙니다. 뭐도 있다? 추첨의 방법도 있습니다. 추첨 뭐죠? 가격을 미리 정해버려. 최고 응찰가 경쟁 입찰은 가격이 얼마로 낙찰되는지를 몰라. 쏘는 사람들 맘이니까. 그러나 추첨의 방법은 사전에 가격을 정합니다. 평당 500만 원 하고 정해버립니다. 그럼 500만 원으로 다 너희들한테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 대부분이야.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아무거나 쓰는 건 안 돼. 여기다 건물 짓는 거 네가 짓고 싶은 거 아무거나 줘서 안 돼. 뭐만 돼야 돼? 첫째, 국민주택 규모에 되는 주택건설 용지를만 써야 돼. 즉, 이 아파트, 이 땅을 분양받으면 오직 뭐만 줘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에 되는 주택만 줘라는 얘기야. 원래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전이 먼저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땅이거든. 그럼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만 지으려는 걸 조건으로 해서 너한테 추첨 방법으로 줄게. 따라서 추첨해서 당첨된 데는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에 지키로 약속했으면 그것만 줘야 되지. 국민주택 초과하는 규모로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줘야 돼. 두 번째,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세 번째, 330제곱미터 이하 되는 단독주택용지나 공장용지를 분양할 때. 또 이런 것들은 무슨 방법으로 한단다? 추첨 방법입니다. 따라서 추첨 방법은 저런 목적으로만 짓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너희들이 와서 응찰하래. 그래서 그때 그 뭔다? 와가지고 5명이 왔으면 뭐면 돼? 뽑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 놓고 뽑아가지고 뭐 한 사람? 당첨된 사람. 너에게 그런 목적으로 쓰도록 너한테 지을 수 있도록 너한테 공급할게. 이걸 추첨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비리가 터졌죠? 추첨의 방법에서 비리가 터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벌써 10여년, 10년도 훨씬 넘은 전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비리라고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다냐? 저도 뭐 추첨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더냐? 이거는 뭐 공공택지. 이 공공택지는 10개, 나중에 나와 주택법에서 10가지 공공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안에 뭐만 짓는 거?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죠? 그 중에 여기 아파트 짓거나 연립주택 지으려고 하는 땅,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땅, 이런 땅을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랍니다. 그럼 아파트 땅을 분양하잖아. 분양할 때 뭘 한다는 얘기야? 그걸 추첨의 방법을 한다는 얘기야.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는 추첨의 방법을 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럼 추첨하라니까 몇 명이 왔죠? 5명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지가 자회사를 차렸어.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4개, 3개 한 사실은 누구 회사야? 자기 회사야. 쥐둥차라면서 옆에 있는 새끼 회사들도 같이 들어오라고 한 거야. 그럼 몇 개 들어온 거야? 4개가 들어왔어. 저기는 하나는 다른 회사야. 그럼 당첨 확률 몇 프로야? 80%잖아. 4개잖아, 지들께. 명칭만, 이름만 갈라서 4개 나눴지. 사실은 이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종이 회사. 즉,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그것들 3개는 가짜로 들어온 거고, 진짜는 지 혼자야. 그럼 지가 당첨한데도 옆에 있는 가짜가 당첨되면 그거 누구 거야? 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4개를 들어온 거고, 저쪽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저분이 당첨된 환율은 20%. 이 사람이 당첨되면 80%가 되는 거죠. 그따위로 다 싸가지 없이 장난질 쳐가지고 이런 추첨의 방법으로 들어온 것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특정 호반건설을 비롯한 실명 공개한다. 호반건설을 비롯한 몇 개 회사들이 집중적으로다가 추첨해서 당첨된 게 너무 많았어. 비율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원래는 5개가 오면 확률 얼마야? 5분의 1이니까 20%밖에 안 되잖아. 근데 당첨률이 너무 높은 거야. 왜 그랬을까? 페이퍼 컴퍼니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지들이 당첨될 확률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끌어간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것도 비리라고 발각이 됐죠. 그러니까 명색의 추첨이지 실제는 장난질 치는 것들이죠. 그걸 저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사업 시행자가 알을까 모를까? 다 알죠. 알면서도 이제까지 묵인하고 들어왔던 이제까지 그게 다 적폐지 뭐야, 적폐야. 그런 건 청산도 못하고 있다가 요새 터져가지고 또 우왕좌왕하고 있고. 하여튼 그게 현실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이제 바꾸겠대. 그래서 단순 추첨자가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걸 걸러내는 그런 걸 해서 추첨하는 방법으로 바꾸겠다는데 진즉했어야지.
잊어서 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근데 뭐도 있다? 수익계약. 수익계약은 뭐죠?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흥정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야 너한테 내가 얼마에 줄 테니까 너 살래? 아이고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했어? 그것도 비싼데요? 그럼 이 가격은? 그거 괜찮은데요? 그러자 도장 찍자. 서로 협의해가지고 합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익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수익계약은 비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 너하고 나하고만 하자 이 소리잖아. 그것도 가격을 서로 정해자가 이러잖아. 그럼 정하면서 뒷돈 받고선 하는 경우도 수두룩한 게 수익계약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첫째는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공급하는 경우. 자,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공급한다?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공급한다? 무슨 말이죠? 학교용지. 여기 중학교 지을 땅이랍니다. 그럼 중학교 지을 땅 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사립학교가 아닌 한 몇 명 올까요? 한 명 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죠? 관할지역 교육청에서 옵니다. 어차피 학교 부지는 교육청 땅이거든. 그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입찰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몇 명 와 있어? 한 명밖에 없잖아. 여기 서울시 교육청만 오지 부산교육청이 와서 앉아 있을 리는 없잖아. 그죠? 딱 한 명 있습니다.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수의계약. 협장에서 협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지. 그건 경제입체를 붙일 거야. 그걸 추첨으로 해볼 거야. 안 되죠? 또 뭐도 있단다? 공공청사용지. 여기 시청 건물 지을 땅이래. 그럼 시청 건물 지을 땅 오세요 그러면 누구만 온다? 서울시청 담당 총무과장 한 명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의계약. 그때는 협상해서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특수성이니까 경제입체를 붙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토지상한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한 경우. 시험 문제 2번 났었습니다. 아까 토지상한 채권은 강제 발행이라고 했습니까? 소유자들이 원할 때만 발행한다 그랬습니까? 원할 때만 발행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강제 발행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자, 이런 경우죠. 처음에 보상비를 얼마 주려고 했느냐? 평당 10만 원씩만 주면 여기 있는 땅을 다 살 것 같았어. 처음에는 평당 얼마? 10만 원이었어.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될 거라는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 있는 땅값들도 같이 올라버렸네?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상비 주려고 봤더니 그때는 평당 10만 원이 아니라 평당 20만 원을 줘야지만 보상을 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 사들일 수 있게 생겼어. 자, 그러면 평당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전체 금액을 총액 1,000억이라고 가정하자. 1,000억이면 된다 해서 1,000억이란 자금을 은행 같은 데서 끌어들여서 마련해가지고 보상 재원으로 주잖아. 먼저. 그때 자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 은행에서 보통 차입하거든. 그래서 1,000억을 마련했었어. 근데 막상 보상하려 했더니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제? 2,000억이 필요해졌잖아. 그럼 1,000억은 준비됐지만 1,000억은 없죠. 더 이상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예,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밖에 없죠. 현금으로 다 줄 게 없으니까 나중에 토지건축으로 줄게 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문제는 강제 발행입니까? 원하면 발행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언제 강제 발행을 그랬어 내가. 여기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원하면 하겠잖아. 이거 써놨잖아. 나는 보상비를 현금에다 나중에 정산된 토지나 건축물로 주세요 라고 원하면 알았어. 토지나 건축물로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줄게. 이게 뭐라 부른다? 토지상환채권이니까 강제 발행은 안 됩니다.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현금은 없고, 그죠? 그렇다고 토지를 줄랬더니 토지도 원하지 않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협상하는 수밖에 없죠. 협상해야 되죠. 아, 강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원하면 됐잖아. 그럼 원하게 만드는 뭐 들어간다? 협상해야 됩니다. 자, 평당 이거 나중에 이거 팔으면 평당 2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얼마 해줄게? 150만 원 해줄게. 그럼 이분이 뭐죠? 야, 괜찮겠는데? 그럼 살 수 있죠. 근데 어디 간다? 그것도 싫대. 돈은 없고 보상비는 줘야 되는데 현금은 없으니까 채권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원하지 않아. 그때 뭐 하죠? 더 낮추죠. 그럼 평당 100만 원 해줄게. 그러면 실제로 2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100만 원에 준다면 돈 되죠? 그러면 채권 받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알았어. 그럼 채권으로 줘. 이러죠. 가격이 흥정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상환하는 건 뭘 한단다? 그건 뭐로 할 수 있다?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가격을 흥정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원하지 않으면 강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게 하려다 보니까 가격을 협상할 수밖에 없고 현금은 부족하고 채권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만약에 많이 원하면 어떻게 되죠? 굳이 할인할 필요 없죠. 그렇게 제대로 주면 되고 사람들이 토지산 채권을 원하지 않는데 채권은 발행이 되겠고 강제 발행은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자꾸 떨어뜨려서 야 줄게. 그냥 150만 원에 받아. 아이 그것도 비싼데요? 그럼 130만 원. 아이 그것도 비싼데요? 그럼 100만 원. 오케이? 그래 도장 찍어.
그렇게 결국 무슨 계약이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만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이때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있던 원래 있던 땅들을 봤더니 뭐도 있단다? 여기 300년 된 소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몇 년 된 소나무라고? 300년 된 소나무라고 그랬어.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뭐야? 이거 뭐야? 폭포. 돌덩어리들이 다 있는 아주 경치가 멋진 지역이 있습니다. 옆에 폭소 있고. 자, 이런 지역입니다. 이거 원래는 도시개발 사업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싹 까뭉개는 겁니다. 그럼 전체 다 밀어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다 밀어버리면 평지 만드는 거죠. 그러고 땅속에다 뭐를 집어넣죠? 전지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그래놓고 각 필지마다 그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도시개발이라는 게 건축물 져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토목공사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건축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고 토목공사입니다. 즉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만 조성해주고 각 필지마다 뭐가 와 있어? 전기, 가스, 통신 같은 게 거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를 비늘로나 아니면 우리 김장할 때 그 빨간 그 고무 달아 있죠? 그거 같은 거로다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왜냐면 비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다 들어와 있는 거기를 이렇게 위에다 덮어놓고 그걸 묶어놨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뭐 받은 사람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기를 뭐 한단다? 지가 건물을 짓는 것. 이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끝은 건축물을 져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짓 수 있는 대지를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산 사람이 거기다 건물 짓는 겁니다. 아까 아파트 같은 거 짓는다 그랬죠? 그럼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도 뭐 한다는 얘기야? 아파트에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땅만 만들어가지고 그걸 분양하면 분양받은 자들이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데 가보면 아직 그냥 맨 나대주로 10년이 지났는데도 분양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없는 데도 있어. 왜 하는 거죠? 토지주가 건물 안 짓고 있는 거야. 분양만 받아놓고. 그러니까 건축물까지 지어주는 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그래서 무슨 환지도 있다 그랬죠? 입체환지. 건물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토지만 주는 게 아니라 토지에다 건물까지 지어주는 입체환지는 원칙이 아니고 뭐란다? 그런 건 예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토목공사는 뭐 하는 거죠? 까뭉개는 거죠. 이거 쫙 까뭉개는 거죠. 근데 300년 된 소나무를 까뭉개버리면 나중에 소나무를 300년 동안 기르려면 몇 년이 또 필요해? 예, 똑똑하다. 그죠? 300년 된 소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소나무가 300년 되는 소나무를 만들려면 몇 년 걸린다? 300년 걸리잖아. 그러니까 소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나은 거야? 갑자기 살려서 개발하는 게 좋겠어? 이거 살려서 개발하지. 그러면 까뭉갠다 안 까뭉갠다? 안 까뭉개고 현재 있는 땅 그대로 분양합니다. 개발 안 해. 지금 있는 땅 그대로 분양할게. 그럼 그 분양받는 너희들이 그걸 알아서 이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 복합적으로 니들이 개발해보라.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주는 걸 뭐라 부른다?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말이야.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으로 줄 테니까 그 분양받은 니들이 알아서 개발해봐라. 이걸 원형지 공급 및 개발이랍니다. 그때 원형지 개발자라는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이야?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안 돼요. 이런 자들만 원형지를 뭐 할 수 있다? 공급받을 수 있지. 아무나 그냥 원한다고 원형지 다 주는 건 아니다. 일정한 자들에게만 준다라는 거. 근데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 3분의 1 이내에 한정하도록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하나도 개발 안 해놓고 그냥 있는 땅 도시개발 지정해놓고 개발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뭐 한다? 야, 너한테 분양할게.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는 손 하나 더 개발한 거 없이 그냥 팔아먹는다. 안 됩니다. 전체 면적 중에 원형지는 얼마만 공급할 것? 3분의 1 이내에 한정한다는 것 아셨죠? 그것만 기억해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정리하자. 마지막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우리 아까 원래 경쟁입찰 붙이려면 가격 나온다 그랬죠? 최저입찰 가격을 했다 그랬죠? 그 최저입찰 가격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거? 최저입찰 가격은 어떻게 나온 거야? 얼마라고 나오는 거? 제곱미터당 얼마? 이게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들이 지들이 평가해가지고 여기는 얼마짜리, 이건 얼마 이렇게 지들이 감정평가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용방식을 할 때 가격평가는 무슨 방법을 한다? 감정가격으로 하자가 원칙입니다. 그럼 모든 것 다 감정가격으로 공급할까? 아니야. 공공목적성이 강한 건 조금 싸게 공급해야 되겠죠. 무슨 성격이 강한 거?
공공목적이 강한 그런 건축물 짓는 것들은 비싸게 받지 말고 감정가격보다 낮게 해주자. 무슨 가격?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어떤 게 있을까? 첫째, 학교. 예, 학교는 공공목적성이 강한 거죠? 비싸게 받아야 돼? 좀 싸게 받아야 돼? 싸게 받자. 또 폐기물 처리시설 꼭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좀 싸게 받자. 또 공공청사, 예, 시청 건물 딸 지을 땅 비싸게 받아서 거기서 남길 이유 없잖아. 싸게 주자. 뭐든데 사회복지시설. 다만 이건 무료만. 유료 사회복지시설은 그때는 감정가격이야. 무료 사회복지시설. 그거 지켰다는 땅만 뭘 하겠다? 일단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랬죠만 따서 학폐공사 이렇게 하세요. 학폐공사 누구랍니까? 조폐공사 형님이 학폐공사랍니다. 그래서 조폐공사 형님 누굴 말한다? 학폐공사.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수용 방식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 무엇인지는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